네, 안녕하세요. 최창규 회계사입니다. 이번 촬영은 여러분들 공개 특강에 올려드릴 건데, 공인회계사 2023년도 기출문제 풀이한 거 좀 해설해 드리는 거랑, 그 다음 이어서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좀 풀이하는 거를 좀 확인해 드리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교재, 부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부록에 보시면 페이지 1137페이지? 뭐 그 좀 펴시면 이렇게 2022년하고 2023년 기출문제가 표지가 있고요. 저는 먼저 2023년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2022년도 해설해 드려서 여러분 공개 특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확인하셔가지고 풀어보시고 나서 본인이 해답봐도 해결 안 되는 걸 제 설명으로 좀 보충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23년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런저런 배경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좀 어렵게 내라고 얘기했던 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숫자를 보시면 13개가 나오죠. 보통은 12개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봤을 때 12개를 보통 출제하는데 13개라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요. 풀어드리면 알겠지만 문제 어떤 각각의 문제의 어떤 분량도 좀 크고 풀어야 될 내용도 많아서 시간 안에 다 풀기가 되게 빡빡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2차 공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제일 먼저 요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에다가 이거 다 채울 때까지 답 보지 말고 일단 풀어요. 지금 실력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을 때 이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 일단. 풀고 나서 채점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된 이후에 또 다시 풀어. 그럼 얼마나 자기가 좋아졌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해서 실력을 점점 향상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중급 회계 파트가 있고 고급 회계 파트가 있는 거 알죠? 여기서부터 현금 흐름표까지가 중급 회계 파트, 연결 문제부터 외화사채까지가 고급 회계 파트로 좀 출제가 됐는데 점수를 더해 보시면 원래 이게 100점이고요. 이게 50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더해 보면 얘가 99점 나오고요. 51점 나와요. 잠시 후에 그 2022년 거 제가 또 풀어드리면 2022년에는 정확하게 여기가 100점이고요. 이거 50점이에요. 더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3년에 좀 문제 어렵게 내라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분량이 더 많았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좀 더 컸죠. 근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까지 내면 큰일 나겠다. 너무 못 푼다. 라는 걸 이제 피드백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쳤대요. 기존에 만든 걸 좀 문제를 이렇게 쳐냈답니다. 쳐내면서 배점을 좀 조정하면서 아마 약간의 1점의 어떤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앞으로도 중급 회계 파트가 100점, 고급 회계 파트가 50점이고요. 내년 이후에 2024년 이후에 2025년부터는 2차 시험에서 중급 회계가 100점 만점으로 한 과목, 고급 회계가 100점 만점으로 한 과목 이렇게 별도로 이제 아예 출제할 거기 때문에 별도 과목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3년 문제 1번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기출문제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가 농림모험 문제가 나왔죠. 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함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건 여러분 먼저 풀어보고 들어야 돼요. 풀어보고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 해답에 다 풀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부족한 것만 여러분이 봤을 때 혹시라도 확인 더 해야 되는 것만 얘기할 거니까 다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대한농림이라는 회사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사과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과나무가 나왔네요. 이 사과나무 저거 아닙니까? 사과나무 이거는 생산용 식물이죠. 그러니까 생물 자산이 아니죠. 사과나무는 생산용 식물. 그러니까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해서 잔존 내용 여수 5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본인 여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 모형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기준서를 준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과를 수확했는데 이게 수확물이죠.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로 기록합니다. 수확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로. 그리고 수확 비용이 나왔는데 수확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단기 비용. 어차피 순공정 가치로 평가한 금액도 NI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 비용 처리하면 NI의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한 건 매출이고 판매 비용은 단기 비용.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X1년 말에 10박스에 순공정 가치가 나와 있거든. 여러분 이거 사과니까 수확물이야.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만 우리가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기말에는 보고 기간 말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헛자료예요. 헛자료. 우리가 생물자산 같으면 보고 기간 말에도 순공정 가치로 평가해서 평가 손익을 잡는데 수확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는 사과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라고 돼 있지. 이게 제목에 있겠지? 생산용 식물. 이게 저거야.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나는 생산물. 그래서 생산용 식물인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으니까 요 사과는 생물자산으로 봅니다. 생물자산. 그래서 사과나무는 생산용 식물이지만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자라는 거는 생물자산으로 보니까 순공정 가치로 기말에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해답의 분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숫자고 여기에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만 수확을 평가하고 보고기간 말에는 평가하지 않는 거다. 이게 유일한 여기서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수확할 때 들어간 어떤 수확비는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되고 판매할 때 들어가는 판매비도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생산용 식물에 감가상각한 거, 감가상각 유형상 기준 적용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번인데요. 물음 2번은 돼지를 사용하고 있다. 돼지? 동물이네요. 동물. 야, 처음에 50만 원에 이거 뭡니까? 50만 원의 취득.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죠. 원가, 코스트, 준돈. 그런데 취득 시 공정가치입니다. 48만 원. 여기 추정 매각부대 비용 있죠? 그러면 순공정가치는 얼마겠습니까? 46만 원이겠죠? 그럼 46만 원하고 이 50만 원은 얼마 차이 납니까? 4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 생물자산 취득할 때부터 평가 손실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 농림무업은요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나와 이렇게 문제. 근데 이 보조금 수령하면 2년간 사육을 해야 되고요. 중단하면 기간에 따라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정부 보조금 6만 원 받은 건 2년간 사육을 다 하면 이제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럼 요 6만 원의 금액을 2년간 수익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6만 원이라는 것을 2년간 수익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 공정가치와 추정 매각부대 비용은 요걸 빼시면 순공정가치가 57만 원 되는 거죠. 이걸로 기말에 평가하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했으면 그렇죠. 요 전에 물음 2번. 그 물음 2번의 계산근 걸 보면 처음에 얘가 생물자산 처음에 측정할 때 요 금액 뭔지 얘기하세요. 요게 순공정가치죠. 그래서 생물자산은 최초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평가 손실이 처음부터 발생했고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이걸 2년 동안 기초에 받았으니까 기말까지 2년이면 딱 절반.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절반인 3만 원만큼 정부 보조금을 감액하고 수익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말 평가할 때 11만 원 평가된 거고요. 다 했네요. 얘가 물음에 2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생물자산 관련해서 여기 약수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미 내용 정리해 줄 때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요건이라는 게 측정에 대한 얘기인데 측정. 우리가 보통 측정을 원가로만 하는 것들을 원가만 알면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얘는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해답에 보시면 여기에 답안에 적을 때 공정가치. 공정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키워드가 들어간 거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건이 미충족시라는 건 공정가치 도저히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후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금에 관리한다는 게 기준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언급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유형자산 종합 문제인데 이 문제도 고려해야 될 자료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차분하게 보게 되시면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차분하게 푸시면 되고요. 얘가 문제 읽어보면은 세 가지 자산을 제시했어. 주유기계, 저유설비, 배달, 트럭 해가지고 내용연수 나와 있고 잔존가치도 언급돼 있고 주유기계는 2천만 원만큼 정부 보조금 받은 거야. 이게 정부 보조금이 되려면 상환음 없다는 말. 상환음 없어야 보조금이야. 보조금은 이게 자산 관련 보조금 아닙니까 지금? 이 돈 2천만 원 가지고 주유기계 취득하라고 했으니까 주유기계 자산 관련 보조금. 자산 관련 보조금은 회계 처리 방법 두 가지가 있지.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이 있고 이연 수익 방식이 있는데 얘는 관련 자산 차감 방식으로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한 다음에 이 정부 보조금에서 금액이 계산되면 감가상각비를 직접 감액해야 되겠지. 그 다음 저유설비에 대해서는 복구충당부채 잡으라는 얘기야. 근데 복구충당부채 금액을 저유설비 취득원가의 절반으로 수정. 그럼 얘가 취득원가가 얼마야? 이게 1,500이니까 절반이면 750만 원이겠네. 그리고 현재 가치 할 때 10%라고 돼 있고 현가계수가 나와 있는데 저 이 문제가 이 올해가 진짜 현가계수가 보통 소수점 5째짜리까지만 나오거든. 그 밑으로는 잘 안 내. 근데 여기 소수점 7째짜리까지 언급했는데 뭐 준 대로 하세요. 출제자가 준 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배달 트럭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교체해야 될 걸로 추정하고 있는 타이어가 이게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 배달 트럭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 배달 트럭 원가가 1200인데 1200이라는 숫자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전체 원가에 비교해서 유의적이래. 그럼 반드시 분리해서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얘는 내용연수 2년이고 500만 원만큼은 여기에 배달 트럭 전체는 4년이니까 구분. 700만 원만큼은 이걸로 500만 원만큼은 2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감가상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 감가상각비 계산하고요. 주유기계를 요 날짜에 처분했을 때 정부 보조금 받은 걸 처분했는데 관련자산 차감 방식이니까 그 정부 보조금을 처분할 때 같이 없애야 돼. 같이. 처분 손익 물어봤어. 물음 3번은 저유설비 관련해서 마지막에 실제 복구원가 700. 얘가 추정한 금액이 저거였다? 750만 원. 750만 원이어서 750만 원과 50만 원 차이 나지. 그게 복구공사 이익이 잡힐 거야 마지막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X3년도에 저유설비 관련해서 NI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봤어. 해답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관련상 차감 방식으로 정보조금 나왔기 때문에 정보보조금이라고 잡았다가 없앨 때 감가상각비가 잡혔으면 정보보조금 없앨 때 반드시 대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직접 감액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제 요거 계산할 때 2천만 원이라는 게 정보보조금 수령한 처음에 전체 금액이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요 주유기계가 비용화되는 금액인데 잔존가치가 있지. 1,000만 원.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 다시 말해서 요 주유기계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될 총 금액이고요. 올해 비용화된 금액이 800이니까 분자에 넣어서 요 비율만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차피 정액법이니까 5년이면 5분의 1 해도 똑같이 나오지? 이거 5분의 1 하면 400 나오지? 근데 이게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 아니라 뭐 연수학계법 이렇게 되면은 요게 감가상각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 계산식으로 한다는 걸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어서 3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교재 1196페이지에 있고요. 요 문제는 3번 문제 제목에다가 이렇게 메모할래요? 요 문제가 우리가 지금 푸는 연습교재 페이지 57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몇 번 문제가 있냐면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관련된 4번. 요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이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570페이지 4번 문제. 그러면 이거랑 유사하니까 해결이 좀 더 될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법인세 부담액. 우리가 보통 법인세 문제들이 자료가 주어지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세무 조정할 걸 조정하고 세율 곱해가지고 당기 법인세 부담액을 우리가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제시가 되면 이 금액이 출제자가 준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올해 세금을 내는 금액은 이 5만 원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이 좀 되냐면, 얘가 이제 공통자료 다음에 이게 추가자료 1번이죠. 요거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추가자료 물음에서 물음 1-2에서 잘 봐. 당기 중에 4,000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6,000원에 처분해. 자, 그러면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해? 빼봐. 2,000원이지. 2,000원만큼의 처분이익 발생하면 얘는 당연히 입금산입이니까 올해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세율이 22%야. 곱해보시면 440원이야. 그러면 얘는 그 공통자료엔 없었고 추가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거로 인해서 당기 세금,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 이만큼 늘어. 440원. 그런데 이걸 아까 여기서 여기 5만 원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그 무릎 1-2번을 풀 때 이 금액 안에 440원이 이미 들어있는 걸로, 이 금액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당기 법인세 부담액 그러면 이걸 줬기 때문에 이 금액에다 그대로 반영을 들어있는 걸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아까 제가 여기 적어드렸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570페이지 4번 문제라고 제가 적어드렸잖아. 그 문제 풀 때도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요 정도 얘기해드리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당기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일시적 차이 자적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페어밸류 PL 금융자산과 매출채권 손실수당금, 요것들은 다 이연법인세가 발생할 때 NI 건드리라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들이 OCI 건드리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을 직접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세율은 평균 그냥 22% 줬으니까 좋아. 세율은 편해. 다 이거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은 왜 나온 거야? 차감일수 차이 상대수는 과세가 발생한 높다. 저거잖아. 이연법인세 자산, 다 자산성 있으니까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자산과 부채를 원래 우리가 상계하라는 단어가 없으면 총액이 원칙인데,
얘가 상계 아래 상계. 그래서 요 두 개를 순액으로 할까요? 순액으로. 그 다음에 OCI에 대해서 법인세 효과 있으면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겠다. 손익계산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 1번에는 추가 자료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인데 채무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리사이클링 허용입니다. 허용. OCI가 리사이클링 허용되는 거고요. 얘가 전기 말에 자적을표에 이게 저거죠?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하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4,500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만큼이 추인, 유보 추인 된 거고요. 요만큼이 유보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기말 금액은 요 금액이 됐다라고 준 겁니다. 얘가 추인된 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0원만큼은 처분에 따라서 감소했다고 돼 있고요. 근데 이 페어밸류 OCI는 리사이클링 허용이라서 이게 소멸될 때 NI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기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추인됐을 때 단기법인세 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일시적 차이 증가액이 500원인데 이거는 이제 평가이익이 증가한 거다.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유보 관련돼 있으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없어지거나 이연법인세 부채가 더 생기거나 이런 건데 그 이연법인세 부채 건드릴 때마다 반대쪽에 OCI 건드리면 됩니다. OCI. NI 건드리지 않고 OCI 건드리면 된다. 물음 1-1은 이걸 반영해서 손익계산서에 NI에 미치는 영향, NI네요. OCI 아니고요. 회계 처리하고 회계 처리, 그다음에 NI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추가됐을 때 요게 자기주식. 근데 원래 이게 추가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법인세 부채가 더 늘어나요. 요 차이 2,000원 차이만큼의 20%에서 440원만큼 세금 더 내는데 그게 아까 그 5만 원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단기법인세 부채 늘려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늘리거든요. 근데 또 법인세 비용을 늘리는데 이게 그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 아니에요. 이 처분이익이. 그래서 그럼 또 법인세 비용을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40원만큼 단기법인세 부채가 늘어나지만 이거를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440원만큼 자본잉여금에서 직접 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이 효과가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440원의 금액이 여기 5만 원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440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 440원이 원래 NI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비용이었던 게 440원만큼 자본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안에 440원이.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달라집니다. 요 금액에 440원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음 1-1번의 해답을 보시면 얘가 이게 주어진 겁니다. 요 미지급 법인세 5만 원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거.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걸 계산해서 이연법인세 이게 부채거든요. 원래 부채인데 그러니까 대변에 오면 근데 이게 자산부채를 순액으로 상계하라 그래가지고 자산으로 적힌 건데 왜 그러냐면 잘 봐. 요 계산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말부터 보겠습니다. 기말 유보 잔액이 요 두 개 더해 볼래? 그러면 플러스 유보가 더 크지. 8,000원. 8,000원이고 여기 볼래? 여기는 역시 플러스 유보가 더 크지. 빼면 얼마야? 12,000원에서 3,500원 빼면 8,500원이네. 이 숫자 보이지? 그러면 이 8,000원과 8,500원을 여기 보시면 기말 플러스 유보 8,000원 이게 그거야. 여기다 세율 20% 곱하니까 이게 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남을 금액이 이거란 얘기야. 상계했을 때. 근데 기초에는 8,500이었으니까 이 금액이 더 크지.
기초 이연 자산이 더 크다는 얘기야. 빼면 110원만큼. 그럼 자산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110원 줄이면서 법인세 비용을 110원 건드렸다. 왜냐면 이거 NI 건드리는 거니까. 이건 다 NI.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는 그 추가 자료에 나와 있는 페어밸류 OCI 채무 상품은 안 한 거야, 여기는. 페어밸류 OCI 채무 상품은 여기 반영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별도로 분석하는 건데 얘가 소멸하는 게 2,000원만큼 추인될 때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는 거야. 요 440원만큼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는 건데 얘가 순회구를 했을 때 자산으로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더 큰 상태니까 그래서 자산이라는 단어 쓴 거야. 어차피 네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줄이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 늘어나는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40원일 때 이거를 NI 건드리지 않고 OCI 건드린다는 거 알면 돼. OCI? 그리고 이거는 올해 늘어난 거야. 늘어난 500원. 여기에 20% 110원이 이거 이연법인세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네팅하고 있으니까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니까 자산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역시 OCI.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NI 영향 미치는 건 요 두 개네요, 두 개. 법인세 비용 NI, 요거 NI, 요 두 개밖에 없네요. 나머지 NI 건드리지 않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게 물음 2-1-2인데 여러분 여기서 요 마지막 요 분계 있지, 요 마지막 거 요거는 요 위에 분계에서 요 두 개를 합친 거야. 요렇게 요 두 분계를 빼볼래 지금? 빼보시면 이게 뺀 금액이 330원인 거 알겠지? 차이 금액이 330원. 그 금액을 여기다 한 번에 이렇게 적어, 한 번에. 예, 그렇게 잘 메모해놔. 그래서 뭐냐면 얘가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 친 거는 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제가 지금 요 박스 친 거 요거 요 세 분계가 요 밑에서 요 분계야. 알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뭐가 추가됐냐 이게야. 자기주식을 처분해가지고 처분이 생겼거든. 이게 자본잉여금이야. 근데 얘 때문에 세금 내거든. 440원만큼 단기법인세. 그때 자본잉여금을 줄이는 건데 얘가 핵심이,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게 얘가 440원이 생겼을 때 아까 공통자료에 나와있던 5만 원이라고 한 단기법인세라고 준 금액이 이게 바꿀 수 없는 금액이니까 이게 추가됐을 때 그럼 이만큼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따로 적었으니까 요 밑에 숫자가 뺀 금액이야. 그러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해야 5만 원 되는 거죠. 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금액 더한 게 5만 원이라는 걸 이해하면 법인세 비용이 요만큼만 잡혀. 그래서 결국 잘 봐라. 얘가 지금 NI 영향 미친 게 법인세 비용 이 금액이랑 요 금액이네. 두 개 더하니까 이 금액 나왔는데 결국에 이건 잘 봐. 요 물음 1-1번 답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숫자가 50110에서 빼기 요 440원 보이지? 요거만큼 요거 때문에 낸 세금이라고 봐야 되니까 요게 법인세 비용 영향을 안 미치게 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 빼봐 이거 한번. 빼보면 요 금액과 같은 게 확인될 거야.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됐습니다. 자, 이 문제 물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음 2번. 물음 2번은 추가 자료가 전환사채 관련된 자료야. 그래서 전환사채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충분히 다 파악될 거고,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자료 읽었으면 여기에서 이연법인세 금액 얼마일 거냐를 물어봤고 법인세 비용 물어봤거든. 해답 보겠습니다. 얘가 전환사채 관련된 분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전환권 대가가 잡히잖아.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환권 대가가 자본을 증가시켰지만 이게 세법상 회계상 NI가 아니니까 입금산입 6482 아이고 6482란 숫자, 이 숫자에 입금산입 기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입금 불산입 같은 금액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요 전환권 대가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데, 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 게 요 회계학은 이렇게 뺀 금액이 회계상 부채야. 요게. 근데 세법상 부채를 10만 원으로 다 봐. 그러면 세법상 부채와 회계상 부채가 차이나가 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그 마이너스 유보 금액에 세율 곱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부채인데, 이거 원래 부채야. 근데 이게 아까 그 공통자료에서 자산부채 순액으로 하면서 자산이 더 컸잖아. 그래서 자산이라고 쓴 거야. 원래 이 자리에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나오는데 이게 자산부채 네팅하면서 자산이 더 큰 상태라서 그렇게 알아도. 그러면 전환권 대가, 이거는 요 이연법인세 효과가 자본잉여금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을 직접 이렇게 감액하는 겁니다. 기말에 이자 비용 발생할 때 요 액면이자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비용 중에 7,000원만큼은 손금 인정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 1417이라는 숫자가 요게 전환권 조정이 없어지면서 생긴 거거든. 여러분, 전환권 조정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회계상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되는 거야.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된다.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 이거 원래 부채라니까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잡은 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자산이라고 잡아놨으니까 자산이라고 쓰는 거고. 그러면 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때 얘는 추인될 때 보시는 것처럼 NI 건드렸기 때문에 그 법인세 효과가 단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단기 비용으로. 그래서 요 법인세 비용을 312원만큼 건드린다는 걸 잘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추가 자료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이 회계 처리에서 단기 법인세 영향을 미친 숫자가 요 현금 액면이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바꿀 수가 없거든. 공통자료에 주어지는 미지급 법인세 5만 원을.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쓰고 법인세 비용 반영한 다음에 요거 공통자료에 있던 거. 공통자료에 있던 아까 110원 효과를 집어넣은 거야. 다 했어. 이러니까 얘가 NI 영향 미친 거는 5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110원. 이건 똑같은데 요게 추가된 거, 요게. 전환사채 이자 비용 잡힐 때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법인세 비용 건드린 거. 이게 추가돼서 답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물어본 게 이제 이연법인세 기말 잔액인데 요 두 개가 공통자료에 있었던 거예요. 공통자료. 전환권 조정은 이 5065란 숫자가 마이너스 유보가 남아있는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여기서 요게 최초에 6482만큼이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던 건데 요만큼 추인된 거지. 1417만큼 빼봐 지금. 요 6482에서 요 1417을 빼면 요 금액이 나올 거야. 5065란 숫자가. 이것만큼 해서 요게 두 개가 부채고 요게 자산이니까 자산이 더 크지? 빼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 금액이 나옵니다. 자산이 646.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법인세 문제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해서 더 공부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 앞쪽에 가서 법인세 관련된 파트에서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4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자본하고요 확정급여 제도를 섞어냈습니다. 이 문제도 다 공부했던 거라서 차분하게 풀면 여러분들이 다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자, 자본 자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죠, 자료가. 이 기초자본입니다. 기초자본. 기초자본이 이 금액인 거 보세요. 3,650. 그다음 요 자료는 뭐 혼자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우선주가 발행돼 있는데 배당률이 주어질 때 우선주 배당률이 더 높게 나오죠. 보통 우선주 배당률이 보통주 배당률보다 1%포인트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현실에서. 그럼 얘가 4%면 얘가 5%가 보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출제자가 준 대로 하는 겁니다. 준 대로.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배당률이 나온 거 보면 이따가 전체 배당을 우선주와 보통주로 배분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제가 우선주 배당률은 6%라고 제시가 되고 보통주 배당률이 안 나와 있다. 이 4%라는 게 언급이 안 돼 있다면 그 배분하는 거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배분한 다음에 자녀 배당을 배분하도록 합니다. 계산 문제들이. 근데 이 문제처럼 보통주 배당률과 우선주 배당률이 각각 주어져 있으면 이걸 쓰는 거야, 이걸. 우선주 할 땐 이걸 곱하고 보통주 할 땐 이거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자기 주식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단가는 평균법화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 주어져 있네요. 당기순이익 나와 있고요. 이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 문제 질문 보니까 첫 번째 X2년 말 기준, 이게 배당 기준일로 50만 원만큼 현금 배당하겠다. 이거를 우선주와 보통주에 배분해라. 아, 뭐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던 거고요. 완전 참가적이 물어본 게 있고요. 7.5% 부분 참가적. 아마 이따 계산해 보시면 이게 완전 참가적은 자본금 비율대로 전부 다 배분되고 얘 한도에 아마 걸릴 거예요. 한도가 이겁니다. 한도가 7.5% 비율까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겠다. 딱 여기까지만 주겠다는 건데 한도에 걸리는지 이따 확인해 보시고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얘는 155만 원의 공정가치, 공장부지. 요게 공정가치래. 뭡니까 이거? 이거구나 이거. 현물 출자 아니야. 현물 출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식기준보상 기준 준용해서 받은 토지 재화의 공정가치가 확인되면 그걸로 먼저 측정하고요. 만약에 이게 불확실하게 되면 회사가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치로 접근합니다. 얘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했다는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음 2-2에서 부채 비율이 나와 있고요. 기말 부채 비율. 총자산 회전율을 곱하래요. 근데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이 분자, 기말 자산이 분모 다 써 있네요. 부채 비율은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써 있어요. 그래서 요 비율 총자산 계산해 봐라. 그다음 약수령이 나왔네요. 약수령은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항상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환우선주. 우리 상환우선주는 형식은 주식이지만 실질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할 때 어떻게 금융부채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자본으로 분류할 거냐 그거 물어본 거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다면 회사는 주주가 요구했을 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겁니다. 금융부채로 봐야죠. 근데 발행한 회사가 상환 갖고 있으면 발행 회사가 자기 맘대로 갚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럴 때는 자본으로 보죠. 자본. 그걸 답안지에 적으면 됩니다. 이걸 적을 때 현재 의무가 있다는 걸 좀 언급하시면 되고 이걸 적을 때 발행 회사가 현재 의무가 없다는 걸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다음 자료는 저거네요. 종업원 급여 확정급여제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얘는 현재 가치 할 때 연 8%로 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그래요. 그래서 요 이자율로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기말에 발생했다니까 아 좋네요. 우리가 이게 기중에 발생하면 이자 계산할 때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기본수에 배웠던 거랑 아주 기본적으로 똑같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얘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초과 적립이 있을 수 있고, 초과 적립했으면 자산이익 상한 효과를 고려해야 되겠죠. 물어보는 거 전형적이네요. NI 저거 아닙니까? 퇴직급여. OCI 생기는 거 세 가지죠, 세 가지. 다 여러분 아시는 거. 됐고요. 약수령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걸 다 예측했던 것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키워드 모르겠으면 그냥 뭐래도 적고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고급여. 여러분 해고급여라는 건 기업이 요청하는 거야. 기업이 요청. 종업원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해고급여야. 알고 있지? 그런데 여기는 동그라미 번에 기업의 제안이 아니라 종업원의 요청? 여러분, 종업원이 나가겠다고 말한 건 이거는 해고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요청을 해서 종업원을 자를 때 해고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회사의 제안이 아니라 종업원이 요청한 거는 그건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요 동그라미 1번은 어렵습니다. 이게 해고급여의 인식식이라고 물어봤잖아. 이거는 어려워. 이걸 누가 외우고 있나. 그런데 요 밑에 거 동그라미 2번 이거라도 적었어야 된다. 답안지에. 이건 퇴직급여로 한다. 여기 보면 어떤 계정으로 회계 처리 물어봤는데 퇴직급여로 한다. 요 동그라미 2번은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고급여 인식식이라는 걸 또 약수령을 하나 물어봤는데 이게 기준서 문단을 저희가 답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 근데 그걸 외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근데 해고급여를 언제 잡을까? 대충 해고급여 비용을 잡는 게 얘가 회사가 요청을 하는 거 아니야? 기업이 결정? 그럼 기업이 결정해서 종업원에게 제안을 했는데 회사가 그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만큼의 추가적인 급여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정해졌다는 거지. 그럼 회사가 그때 장부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대충 어떻게 적고 나오면 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해고급여는 뭐 해고급여가 확정됐을 때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적든지, 비용이 확정됐을 때 장부에 반영한다고 적든지 잘 모르겠으면.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해답을 보시면 이렇게 계산돼 있다. 근데 자본평 계산한 거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더 이상 제가 언급해 드릴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 총자산 회전율 요때 문제 자료 이거 나왔지. 매출액은 주어져 있었고요. 요 밑에가 저거야. 기말 자산을 찾을 때 얘가 여기 보면 기말 자본부터 찾는데 요게 문제에 주어져 있던 X2년 기초 자본 금액이었어. 거기서 요게 뭔지 알아? 195만 원이 요게 NI야. 이걸로 자본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 이게 저거야. 현물 출자한 금액만큼 자본 늘어나서 요게 기말 X2년 말 자본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을 찾은 다음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본 알았으니까 부채 금액 나오는 거지. 기말 부채 찾아가지고 두 개 더한 게 기말 자산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접근했고요. 그 다음 요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이게 밑에 거 요거라도 적었어야 된다 이거야. 요거라도 꼭 적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모르겠으면 해고급여 인식이라고 해서 뭐라고
적고 나오면 뭐 요거 맞췄으니까 뭐래도 조금 점수 주겠지. 근데 기준서엔 이렇게 돼 있어. 기업이 해고급여 제한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 지급을 포함하는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 둘 중에 빠른 날에 해고급여를 장부에 반영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뭐 다시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밑에 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희석주당 순이익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습할 때 할 만한 문제예요. 자, 조심할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얘가 처음에 보면 주당이익 문제니까 우선주가 나오겠죠? 우선주가 나오는데 비누적적, 누적적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비누적적은 배당 결의가 된 것만 분자에서 빼고요. 얘는 무조건 그 연도 거 뺍니다. 누적적은. 그래서 과거에 연체 배당금이 있어도 올해 것만 뺍니다. 얘가 보니까 저게 나왔네요.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자인데 얘가 발행 금액이 2,000원인데 그때 그 시점에 공정가치가 이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 X2년 한 주당 평균 주가? 이건 요 공정가치 미만 요거 할 때 고려할 거 아닌데? 함정이야. 약간의 함정. 이 4,000원은 요 계산할 때 고려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 4,000원이라는 평균 주가가 뭐 자기 주식법을 할 땐 필요한데 요게 다음에 보면 요 신주사채 신주인수거부사채 관련해서 여기에 평균 여기 나온다. 평균 주가. 여기도 나와 있어. 이거 갖고 여기 계산하는 건데 이 수수랑 똑같아. 평균 주가랑 아까 나와 있던 주가 자료가 똑같지.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선 이거 고려할 거 아니라는 거야. 잘 체크해놔. 이런 걸 문제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우선주 A 같은 경우에 상환 우선주인가 봐. 재매입했대. 근데 얘가 재매입할 때 가격이 2,000원인데 1,600원이 그때 장부금액이었대. 그 말은 한 주당 400원을 더 지급했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배당처럼 봐서 분자해서 배당금으로 차감해야 된다. 근데 전부 매입했는 애가 몇 주야? 얘가 2,000주가 있네. 2,000주가 있으면 얼마야? 400 곱하기 2,000주 하면 80만 원이야? 80만 원. 분자해서 80만 원 빼야 되겠네. 그런 계산. 우리가 이제 답에 보면 여기다. 요게 400원. 400원이고 이 2,000주 곱한 거. 요게 80만 원 나오겠지? 요 금액을 분자해서 NI에서 차감한다 이런 얘기야. 차감한다. 이런 걸 잘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선주 B인데 우선주 B는 보시는 것처럼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연체 배당금 있는데 배당률은 매년 10%야. 자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누적적이야. 올해 것만 빼는 거야. 올해 것만. 그런 거 잘 아시면 되겠고요. 단기 수익 나고 법인세율이 10%다. 야 법인세율이 10%면 좀 낮은데 하여튼 주어진 걸로 잘 하세요. 10%. 현가계수는 왜 나왔냐면 뒤에 이제 CB하고 BW 자료가 있거든. 자, 첫 번째의 질문이 분자, 분모 찾으라는 건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물음 2번은 이 BW가 있을 때 어떨까요? BW는 희석을 할 때 분자를 건드릴 거냐 말 거냐가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면 분자 건드릴 게 있고요. 상환할증금 미지급 조건이면 분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급 조건인 거 조심하시고 보장 수익률이 언급돼 있으니까 지급 조건인 거 알고 상환할증금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아시죠? 행사 가격은 2,000원이라고 돼 있고 평균 주가 4,000원이니까 이따가 자기 주식법 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X2년 초에 30%를 행사했고요.
그때 희석을 할 때 분자에 적을 게 있다. 왜?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라서. 그다음 분모에 적을 걸 적으랍니다. 그다음에 요 날짜가 요걸 행사한 날짜가 요 날짜라면 요 행사된 거에 대해도 앞에 2달 동안 1월 1일서부터 3월 1일 사이가 2달 아니야, 2달? 2달 동안 이거에 대해서 희석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 분모만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출제했고요. 물음 3번은 전환사채인데 얘는 상환할증금 얘는 지급 조건이나 미지급 조건이나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관계없는데 미지급 조건이라고 돼 있네 이거는. 그럼 상환할증금이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 회사가 선택에 의해서 전환을 하거나 보통주로, 그러니까 보통주로 갚거나 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갚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갚을 때는 액면의 110% 금액으로 갚겠다. 그러니까 주식 결제와 현금 결제가 다 가능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는 잠깐 보자. 이 문제는 지금 누가 이걸 결정할 수 있냐면 발행자. 우리 발행자가 둘 중에 결정할 수 있으면 희석주당이 계산할 때 이런 경우에 발행자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부 다 주식 결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희석을 합니다. 주식 결제. 발행자가 결정할 때는 발행자. 그런데 이 약수령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보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석이니까 주식 결제와 현금 결제 중 희석 효과가 더 큰 거, 희석이 더 많이 되는 걸로 결제된다고 가정하고 희석주당이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에 그게 써 있습니다. 요거 기본서 할 때도 강조했던 약수령으로 강조했던 건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제 계산하는 거는 X 2년 초에 30%가 행사됐다고 하고 분자 조정할 금액, 분모 조정할 금액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해답에 계산된 걸 보니까 요게 이제 우선주 A였죠, A. 요게 우선주 B. 여기서 올해 것만, 작년 거는 할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자기 주식법 할 때 여기서 2,400원 썼다는 거. 아까 말했던 요 자리에 4,000원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얘가 상환할증금 관련된 이자 계산해서 고금액이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분자의 법인세 효과 이게 이자 비용이니까 여기 법인세 효과 본 거야? 세율이 10%니까 0.9 곱하는 거지.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계산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수령 보유자 결정할 때 이렇게 써 있어 기준서가.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가정하고 희석 계산해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 문제까지 설명했고 바로 이어서 6번도 설명드리겠습니다.